PC, 그다음에 서버, 하드가 파괴됐거든요. 은행을 대상으로 한 방에 이렇게 치고 들어간다는 게 그때는 재난이었죠, 재난. 네.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의 권준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SW의 곽경주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사고들이 많잖아요. 네. 박 이사님 입장에서 네. 정말 그동안 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컸다. 그 사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 사고가 미친 영향,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탑 5 정도를 꼽아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싶거든요. 먼저 5위부터 한번 시작해보시죠. 일단 국내를 위주로 뽑아왔고요. 네. 그래도 해외 사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5위로 꼽은 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예요. 네. 근데 사실 임팩트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컸던 이슈긴 해서 5위라고 하면은 좀 아시는 분들은 에이 저게 5위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한국 게 아니라 가지고 우리 네. 한국 기준으로 네. 조금 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미국 최대 석유관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소비하는 석유 공급량의 4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45%면 엄청 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해킹 당한 후에 닷새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제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고요. 이 정도 사이즈의 회사면은 내부에 인프라나 보안팀도 있을 거고, 여기는 뭐 스마트 팩토리처럼 자동화된 장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닷새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다는 거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사태 이후로 석유관 가동 중단에 대한 우려와 실제로 기름이 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고요. 그때 사진 보면은 차들이 주유소에 쫙 줄지어 있고 막 석유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고, 그래서 2014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해요. 석유 가격이. 그만큼 이 랜섬웨어가 사회 국가 기반 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바이든이 이 사건 이후에 이 랜섬웨어는 국가급 테러 사태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특이했던 거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배우로 지목되고 스스로도 인정했던 다크사이드라고 하는 랜섬웨어 조직이 있었어요. 이거 이후로 은퇴를 했고요. 근데 그때 그들이 사과문 같은 거 발표해요. 미안하다.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사람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았다. 저는 그거 보면서 웃긴 놈들이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막 너무 사회적 주목도가 커지면 네네. 이게 막 수사기관도 막 검거하려고 네. 달라붙고 하니까 네. 해커들이 너무 좀 파장이 큰 데는 안 되겠다. 네.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네. 향후에 어떤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네. 같다라는 것 네. 때문에 네. 약간 좀 중소기업 쪽으로 타깃을 바꾼다든가.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임팩트가 큰 사건이 아니었나. 오 5위 들어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4위입니다. 네. 대망의 4위입니다. S모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요.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데 2011년도 7월입니다. 7월에 S모 기업의 서비스가 해킹 당하면서 이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사건이에요. 서비스가 해킹당했는데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그만큼 그 서비스의 규모가 컸고 지금의 카카오톡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2011년 7월에 이 사건이 터지고 11년 8월 4일에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죠. 거기서 이제 악성코드 유포지로 이용된 곳이 국내 모 보안회사의 서버였다라고 해서 압수수색도 실시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서비스 가입자들의 아이디, 뭐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런 것들이 쫙 다 유출이 됐던 거고요. 네, 이때도 파급력이 굉장히 컸었고 소송 같은 것도 벌어지고 그랬었죠. 네.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뭐 방어책이라든가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네, 개인정보보호만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생겼고, 네. 그다음에 한때 이제 막 우스갯소리로 이제 개인정보는 공공재다. 3,500만 전 네. 인구니까. 네네. 근데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사실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계속 또 인식이 됐던 네. 사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고조사 결과 보면 중국발 해킹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내부 개발자 PC를 해킹해서 최초 침투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었죠.
그러면 이제 3위로 한번 들어갈까요? 네네. 3위부터 궁금합니다. 네, 3위. 구둥 뭐 이런 거 깔아주시나요? 음악병 깔아주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 4월이고요. 네, 모 은행의 그 내부 전산망을 해킹했던 사고였는데 이게 되게 영화 같았어요. 외국계 회사가 해당 은행의 외주 업체였었고요. 그러니까 이 외주 직원의 PC가 해킹당하면서 이 직원이 뭐 토런트나 뭐 이런 걸로 뭘 좀 설치를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악성 코드가 들어갔고 이때 이제 지목을 했던 게 북한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때 사실 말이 많았죠. 이거 진짜 북한 맞냐, 뭐 뻑하면 북한이냐.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네, 그들의 능력이나 실제 이거 뭐 정치적 이슈를 덮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수사당국에서는 네, 북한이라고 지목을 했었고요. 당시에 해당 회사 외주업체 직원이 뭐 2010년 9월 4일 한 커피숍에서 뭐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로드 쿠폰으로 뭐 이렇게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영화 내려받고 하다가 컴퓨터가 특정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었고 공격자는 이 사람이 이 노트북을 가지고 해당 은행 내부에 있는 인프라에 접속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속이 딱 되고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자마자 쭉 치고 들어가서 해킹을 했다. 30분 만에 서버 절반이 파괴됐대요. 은행을 대상으로 한 방에 이렇게 치고 들어간다는 게 서버까지 파괴시켜버리고 네. 그런 게 좀 결국 서드파트나 네. 협력사들에 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해졌다, 더 중요해졌다라는 좀 네. 인식이 또 됐던 거고. 네네. 이제 네. 북한 해커들이 우리나라를 계속 이제 공격하고 정보를 빼간다라는 사실이 조금 더 드러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좀 커지게 된 사건이 아니었나. 네네. 2위는 뭘까요? 2위는 이름도 뭐 재밌는 유령지 사이버 테러. 유령지라고 하는 이름은 공격자의 공격 도구 이름이 고스트 렛이에요. 고스트 RAT. 그래서 여기서 렛은 실제로 G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리모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툴의 약자인데 네, 그걸 이용해가지고 해킹을 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경찰에서 유령지 사이버 테러라고 이름을 지었었고 저도 이거는 이제 금융보안원에서 일을 할 때 최초로 첩보를 제공했었던 입장이기도 했었어서 그때 이 사건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때 막 PC가 파괴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전이 된다거나 뭐 이런 파괴적인 공격은 없었어요. 그 사전에 차단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거긴 한데 이때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룹사 두 개가 이때 피해를 받았었고요. 총 해킹된 PC만 10만 대가 넘어요. 외부로 유출된 데이터만 복구된 기준으로 4테라 뭐 이 정도. 몇 년도였죠? 2017년이요. 2017년 8월이었고요. 네. 피해 규모도 상당히 컸습니다. 국가 기밀급에 준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외부로 많이 나갔었고, 뭐 항공기 정비 매뉴얼이라든가 무인 정찰기 정보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갔었고요. 저희는 이제 보안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사고 날 수 있죠. 침투 당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탐지해서 사후 복구를 하느냐. 그런 시간을 줄이는 게 단축되는 게 중요한데 뭐 사실 이때 기점 그리고 앞에 1위에서 말씀드릴 그런 사건들을 계기로 이런 시간들이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통로가 이제 보안 솔루션이라는 네네. 게 조금 이제 네. 특이하고 사실 보통 또 보안 솔루션들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네. 하면서 과정에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침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인터넷 뱅킹 할 때 액티브엑스라 그래가지고 PC의 보안을 위해서 무수히 설치되던 그런 액티브엑스가 있었거든요. 뭐 브라우저에 그렇죠.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에 취약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기업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때 뭐 17년도, 18년도 때 그래서 액티브엑스에 대한 그쵸, 얘기가 많았죠. 이슈가 네. 엄청 핫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걷어내졌고 걷어냈죠. 네. 이제 대망 1위입니다. 320 사이버 테러. 아, 네. 네. 이 해는 잊을 수 없는 해기도 하고 320 사이버 테러는 북한의 라자루스라는 그룹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고 그리고 이 시기쯤에 또 앞뒤로 해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미국의 그 배급사 영화 제작사 네. 여기가 해킹됐었던 이슈도 있었고 네, 네. 그게 다 라자루스였거든요. 그래서 320 사이버 테러를 좀 말씀드리면은 2013년도 3월 20일 전 정확하게 이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금융결제원 다닐 때 모 은행에 모의 해킹을 하러 가 있었어요. 지방 출장이었는데 갑자기 오후 2시 좀 넘어가지고
뉴스 보도가 특종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은행들이랑 방송사랑 그렇죠. 이런 데들이 오후 2시에 전부 다 꺼진 거예요. 직원들 PC, 그다음에 서버, 그다음에 ATM기 이런 게 전부 다 까만 화면이 되면서 하드가 파괴된 거예요. 그렇죠. 네, 더 이상 구동이 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저희 회사 동료들 전부 다 튀어나가고 그거 조사하러 그때 엄청났습니다. 보안 담당자들이 고생을 엄청 했고요. 너무 힘들었고 네. 그다음에 대중적으로도 되게 많이 뭐 뉴스 보도가 되면서 네. 크게 이슈가 됐죠. 네. 그때 메이저 은행들 당한 데가 엄청 많았어요. 네. 그리고 메이저 방송사도 물론이고 네. 이때 나왔던 막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결국 또 보안 솔루션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들어왔었다.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은행들의 보안 뭐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변했었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그때 저희 특별 취재팀 꾸려가지고 네, 네. 밤새 야근하고 그때는 재난이었죠, 재난. 네, 뭐 이런 우리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네. 사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자꾸 이제 개선이 돼 나간다 그러면 네. 그래도 그것도 또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는 이번 시간이 되게 귀중한 시간이었던 네. 것 같고 아마 구독자분들이나 그다음에 또 보안 담당자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이 고생하셨습니다. 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